잠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 잔고 얼마나 늘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분명히 아끼며 살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몰래 전혀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 상위 10명의 자산은 총 얼마나 늘었을까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입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3%. 같은 지구에서 같은 1년을 살았는데 누군가는 1300조를 벌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다른 판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판이 어디 있는지, 그 게임의 규칙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판 위에 올라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구글은 왜 폐쇄 직전이었던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조 원을 들여 되살리고 있을까요? 아마존은 왜 신재생 에너지 대신 핵에너지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조용히 밀어넣고 있을까요? 블랙록은 왜 전 세계 농지를 사들이고 JP모건은 왜 해저 광물 채굴 기업에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수십 년간 금이 그늘에 가려졌던 은이 온스당 100달러를 향해 조용히 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움직임에는 하나의 공통된 신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음 10년의 세계 질서를 미리 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하게 빠르게. 여러분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존 주식을 10만원어치만 샀어도 지금은 수억 원이 됐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1만원이던 시절 그냥 스쳐보낸 분들 계시죠? 지금쯤 어떤 마음일까요? 그 기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게 뭐야? 그냥 사기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같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원자력으로 몰리는 이유, 은이 조용히 오르는 이유, 글로벌 자본이 농지와 광물로 이동하는 이유, 이 신호들이 동시에 켜지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10년 뒤 자산 격차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랙록처럼 수백조를 굴릴 순 없잖아요. 빅테크 CFO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자본의 흐름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먼저 읽는 사람이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 흔적의 지도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이 지금 어디에 돈을 쌓고 있는지, 에너지 패권이 왜 다시 핵으로 돌아오는지, 은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에서 개인이 현실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복잡한 금융 언어 없이 딱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이탈하시면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이 따로 떠있는 게 아니라 이어질수록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경제컨버스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만에 부의 대이동, 그 진짜 설계도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블랙록이 에너지 인프라에 집어넣은 돈 무려 170조 원입니다. AI? 반도체? 아닙니다. 전기 파이프, 송전탑 발전소. 여러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왜 갑자기 이런데 170조를 쏟아붓고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딱 10초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챗GPT가 수백만 건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하나하나가 전기를 먹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챗GPT가 질문 하나 처리할 때 쓰는 전력,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AI가 소비하는 전기, 웬만한 중소국가 하나의 전력 소비량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30년이면 지금보다 AI 전력 소비가 최소 8배 더 늘어날 거라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AI가 커질수록 전기가 더 필요하다. 전기가 부족해질수록 전기를 가진 자의 힘이 세진다. 블랙록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0조를 전기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빅테크들의 움직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최근 12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로 폐쇄됐던 바로 그 원전을 다시 살렸습니다. 폐쇄된 지 20년이 넘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재가동시킨 겁니다. 보통 회사라면 절대 안 합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계산한 겁니다. 앞으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 전기를 시장에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만들어야 한다. 아마존은 더 노골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핵에너지 스타트업을 끌어당기고 아예 소형 원자로 회사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구글은요, 카이로스 파워라는 핵에너지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었어요. 2035년까지 소형 원자로 여러 기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ESG 마케팅이나 이미지 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돈 낭비를 제일 싫어하는 곳들이에요. 그들이 수조를 던진다는 건 수십조가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원자력일까요? 태양광이나 풍력로는 안 될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태양광은 해가 없으면 멈춥니다.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1초도 24시간 365일 일정하게 대용량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사실상 원자력뿐입니다. 빅테크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감성이 아니라 생존 계산으로 원자력을 선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이 유일한 현실적 해답이다. 빅테크와 거대 자본이 원자력으로 몰린다. 이 흐름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전기를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AI 산업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전기를 가장 싸게 확보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대 자본의 이동은 원자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이 동시에 손을 뻗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바로 은, 구리, 그리고 히토류입니다. 왜 갑자기 금속이 나오냐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태양광 패널도, 전기차 배터리도, AI 서버도 전부 만드는데 금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리는 전선의 핵심 원료입니다. AI 시대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은은요,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들 때 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전도율이 금속 중 가장 높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원의 속도를 올릴수록 은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2026년부터 은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자본은 이미 답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뒤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이 뭔지 아세요? 철?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알루미늄? 아닙니다. 구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구리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면 지금 세상에 구리가 충분히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전 세계 전력망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기준으로 40년입니다. 40년 된 전선, 40년 된 변압기, 40년 된 송전탑으로 지금 AI 시대의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1980년대 만든 수도관으로 지금 인구 1000만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력망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전선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없이는 단 1m인 전선도 깔 수 없어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구리 수요는 지금의 2배를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구리 광산을 하나 새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0년에서 15년입니다.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는데 공급은 아무리 빨리 늘려도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구리 가격,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구리를 가리켜 새로운 석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리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그냥 금보다 저렴한 귀금속 정도로 알고 계시죠? 목걸이, 반지, 그릇 이런 이미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시대의 은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만드는데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패널 한 장당 약 20g의 은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지금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수십억 장이고 앞으로 설치할 패널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 쏟아붓는 보조금만 수백조 원입니다. 그 패널 하나하나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서버를 연결하는 고성능 반도체 회로에도 은이 쓰입니다.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한 대에도 은이 들어가고 오지 기지국에도 은이 들어가고 의료 장비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공급은 어떨까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구리, 아연, 납 광산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은만 따로 캐는 광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즉, 은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은 공급을 갑자기 2배로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블룸버그와 실버 인스티튜트의 분석을 보면 2026년부터 은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가격, 지금 조용히 역사적 고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거대 자본가들이 구리와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단순히 수요 공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화폐 가치의 붕괴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후 시중에 풀어버린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한 해에만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습니다. 돈이 갑자기 2배, 3배 많아지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희석됩니다. 그게 바로 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내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은과 구리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광산에서 캐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무너질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금값이 폭등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때와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규모는 훨씬 큽니다. AI 에너지 전쟁이라는 수요 폭발에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기름까지 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JP모건은 실물 은을 직접 매입해 보관하는 규모를 조용히 늘리고 있고, 블랙록은 구리와 히토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공개적으로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은행 예금 이자
3%에 안도하고 있을 때 실물 자산은 조용히 30%, 50%씩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자산 격차로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조용한 이유는 아직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거대 자본이 다 쓸어간 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전기전쟁이 원자력을 깨우고 원자력과 태양광이 구리와 은을 빨아들이고 그 흐름 위에 블랙록과 JP모건이 올라타 있다는 것.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오, 그렇구나 하고 끄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때 그걸 알았는데 왜 안 했지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짚고 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으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대 자본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부를 지키고 굴린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분산 투자 그리고 시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지금 내 자산의 체질부터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현금이나 예금이 50% 이상이라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 3%?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이면 오히려 실질적으론 손해입니다. 현금은 단기 비상금 정도로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실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물 자산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까지 늘리십시오. 실물 자산이라고 해서 꼭 금괴를 사거나 은을 직접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ETF입니다. 은 ETF, 구리 ETF, 글로벌 광업 ETF처럼 실물 원자재에 연동된 상품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 계좌에서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어요. 직접 원자재를 보관할 필요도 없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전체 자산의 10%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인프라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십시오. 원자력 관련 기업, 전력망 설비 기업, 구리 채굴 기업, 소형 모듈 원자로 스타트업. 이 섹터들은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이 기회인 이유입니다. 대중이 몰릴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조용할 때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있으니 관련 섹터 ETF로 분산해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절대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번에 전부 넣으면 타이밍 하나에 모든 게 흔들립니다. 분할 매수 들어보셨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꾸준히 사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방식이 10년 뒤를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건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냉정하게 다시 보십시오. 지금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인가요? 전기를 만들거나 공급하는 기업인가요? 앞으로 10년 전기를 준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수혜를 받는 기업인지 아니면 비용 폭탄을 맞을 기업인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의 대이동은 지금 시작됐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중간에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은값이 갑자기 빠지는 날도 있을 거고 원자력 관련 주식이
조정받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대 자본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 때 그 물량을 받아서 더 사는 게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 차트가 아니라 10년의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이 크게 바뀌는 순간마다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미리 보고 올라탄 사람과 변화가 다 일어난 뒤에야 알아챈 사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의 작은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자산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큰 흐름을 머릿속에 담고 천천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제 유튜버 경제컨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